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광주를 처음 왔어요. 너무 와보고 싶었던 도시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광주를 언젠가는 내가 꼭 가서 훌륭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좀 시간에 쫓겨서 보지는 못했는데 딱 와서 느낀 건 제가 와서 좀 여유를 부렸거든요. 시간이 좀 있겠다 싶어서 나주곰탕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역시 남도 음식이 최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왔고 지금 방금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아마 광주에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아, 박구용.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됐어요. 저도 여기 왜 제가 와 있는지는 박구용 교수님한테 직접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섭외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구용이라는 코너로 제가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자랑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 아나운서가 작가상을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이고. 왜 받았을까요, 작가상을? 왜 받았을까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국이 좀 있으면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비가 없어서 작가 역할을 제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1인 다역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작가상을 받게 됐고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SBS PD연합회 회장님이 그 상을 수여하시면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 현역 아나운서가 이 작가상을 받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평화를 얘기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화를 우리가 다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갈등, 오히려 싸움 이런 한가운데 아마 다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은 평화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등이 미디어 안에서 구성이 되는가. 사례들을 나열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사실 강의가 사례 중심으로 가면 그 사례가 휘발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파트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개인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테지만 제가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담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사례별로 조금씩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뭐 써놓긴 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언론영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있었어요. 항상 이 분야에 대한 갈증. 제가 이제 MBC 100분 토론 시민 논객을 했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시절에 그 자리에서 손석희 사장님을 만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해주신 말씀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때가 2005년, 6년 끝나고 나면 뒤풀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호프집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2005년, 6년이면 사실 인터넷 언론이 막 엄청 발달하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그때 이제 PD님이셨는데 댓글을 누가 쓰면 그 댓글을 보고 사람들이 의견이 없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 영향을 받으면 그게 마치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다시 기사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분야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해서 그 꿈을 간직한 채 살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미디어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18년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코로나 방송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게 됐던 거죠.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 라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백신 맞으면 몸에 칩이 생긴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걸 목격을 하면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한가 이제 여기에 좀 꽂히기 시작을 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대 박사 과정에 지금 3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지금 겸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방송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박고용, 왁고용 말고는 없으시겠지만 여기 근데 제 청취자분도 오셨어요. 저기 서울에서 직접 오늘 저 만나겠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방송에서는 굉장히 유쾌하고 막 어디로 갈지 모르는 캐릭터예요, 제가. 막 사고 치고요. 방송 막 웃다가 방송이 끝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게스트분들이랑도 막 장난치고 엄청 유쾌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저는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해요. 박고영 교수님처럼 막 엄청 어려운 단어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들, 뭐 미디어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어떤 거 쓰시나요? 어떤 거 이용하세요? 다음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제가 일부러 광주일보, 무등일보 이런 거 넣었는데 안 봐요? 안 보세요? 여기서는 지역 유력지 아닌가요? 안 보세요? 그러면 다음 유튜브, 네이버, MBC, 오마이뉴스. 일단 매체가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매체들이 다 먹고 살만 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 경쟁이 치열하고 많으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지상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 뭐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버로 뭐 시사 쪽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상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힘들고요. 유튜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채널의 유튜버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사들 봤을 거예요. 뭐 몇십만 구독자, 몇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돈도 많이 버는데 갑자기 활동을 중단한다.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활동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만두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운데 이미지 있죠? 약간 페어 같은 이미지를 넣어놓은 이유는 매체가 너무나 많지만 다 힘든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어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면 여기 보시겠지만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객관적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입니다. 수단. 이게 어떤 거대한 그 하나 자체가 세계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그 세계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잘 우리가 도구를 쓰는 인간이잖아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 수단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선생님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되죠, 아이들? 초중고 다 섞여 있어요. 요새 아이들 보면 선생님 세대랑 확실히 다르다는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미디어에 있어서 특히나 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명시한 것처럼 뭐 신문, 라디오, 책, TV 이런 올드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 뭐 워낙 많으니까 저 수단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 이용하고 있는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은 그걸로 뭐 하십니까? 다음으로 뭐 하세요? 기사. 유튜브로 뭐 하세요? 시사, 정치 이런 쪽 보시나요? 다른 거 하시는 분 혹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뭐 인스타그램 저 팔로워가 한 10,000명 돼요. 뭐 이런 분 안 계세요 여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유튜브를 만든다. 아이들만.
이 미디어를 우리가 보통 뭐 기사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검색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요새 하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의 시간을 쓰는 행위잖아요.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건.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계청에서 한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요.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거기 보면 이제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 필수시간은 우리가 자고 먹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활동에 쓰는 시간이에요. 그게 대략 11시간 34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다 누구나 살아야 되고 먹고 자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의무시간이라고 해서 대체로 노동하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7시간 38분. 여가시간은 한 4시간 47분 정도인데 이때 미디어 이용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가를 보내는 걸까요? 강제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자발적이라고 하시니까 더 누가 뭐 보내고 이런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혹시나 어떤 거대한 뒤에 있는 누군가가 막 가라고 뭐 인사 고과에 반영한다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가를 여기에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오셔서 뭐라도 좋은 얘기가 있을까 하고 오신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가 시간이 한 4시간 47분 되는데 이때 미디어 이용이 차지하는 시간이 2시간 26분이에요. 그 정도가 돼요, 평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숫자는 실질적인 우리 미디어 이용 시간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이용하세요? 끼고 사시죠? 대략 3시간 이상. 스마트폰 3시간 이상. 저기 계시네요. 3시간 이상. 1시간 반. 그거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대부분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컴퓨터, 게임, 미디어 뭐 달고 살죠. 카카오톡. 그런 아이들 수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미디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전에도 하죠. 스마트폰. 밥 먹을 때도 하죠. 이 필수 시간에도 들어가요. 일할 때도 회의를 요새는 뭐 줌으로 한다든지 카톡으로 한다든지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미디어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본 기사로는 선생님들도 학부모가 밤늦게 막 연락을 해서 SNS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런 기사들을 봤거든요. 다 이런 측면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와 단절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가 시간은 물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의 분리는 사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하품을 하고 계셔서 지금 여기 저는 노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주무시면 바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밭을 가거나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노동을 하면 그냥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서 고용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죠. 나를 고용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그 사이에 돈이라는 게 존재하죠. 돈을 임금으로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는 다른 시간은 어떻게 의미 있게 좀 써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가 시간을 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받는 임금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막 여기저기 보급이 되면서 그런 머리를 쓰지 않는 거 이제. 왜냐하면 손만 펴면 스마트폰만 열면 뭐가 다 나오잖아요. 쇼핑도 되지, 유튜브도 있지,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가를 굳이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과 여가, 미디어 산업 간의 관계는 이제 영상 기반의 플랫폼으로 다들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미디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제가 영국에서 미디어 심리학, 그러니까 미디어 사이콜로지를 전공할 때 들었던 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냐면요. 죄송해요. 제가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긴 할 텐데 개발하기 전에 여러분 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만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더 잡아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과목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모으는 작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좋아요를 기능을 넣으면 사람들이 더 중독이 될까? 아니면 어떤 보상의 개념, 뭐 게임하면 게임 머니를 뭐 쌓는다든지 보상의 그 개념을 넣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걸 쓰게 될까? 그래서 그걸 UX 디자인, UI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미디어 기기 안에 탑재를 하는 거죠. 아니면 플랫폼 안에 탑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다 돈이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과 시선을 빼앗고 있어요. 미디어라는 존재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여가 시간에서 지금 미디어 이용 시간 자체가 늘어났죠. 그리고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새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여기에 꽂히셔갖고 제가 지금 논문을 2개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태원 참사 때 발생한 그런 뉴스들을 접한 종이신문이나 어떤 TV나 전통 매체를 접한 사람들의 그룹과 SNS상에 유통되는 뉴스를 접한 그룹이 정부를 신뢰하는데 얼마나 다른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800명 규모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욕심을 내셔서 800명으로 해봐라 하고 하셔서 중간에 이제 사회적 질이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인간에게서 개인의 삶의 질이 있듯이 그 사회를 평가하는 데는 사회적 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높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사회학과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중간에 이제 매개 요소로 넣어서 그 관계들을 보는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 이제 2번째 연구는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막 시작을 할 건데 근데 거기에 꽂혀 있는 우리 교수님의 개념이 이 디지털 노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유튜브나 플랫폼들 있죠. 뭐 유튜브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튜브는 그냥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본인들이 막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올리잖아요. 그냥 올리는 것도 유튜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들이 하는 거지. 그럼 그 사용자들이 막 올린 걸 보고 누군가는 와서 그 영상을 보아요. 보고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근데 그 안에 보면 막 중간에 광고 막 들어가 있죠. 프리미엄 안 쓰시는 분들 광고 막 엄청 나오죠. 유튜브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뭘 하는 거죠, 유튜브가? 그냥 그거 만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은 누가 한다고요? 이용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노동을 해요. 그럼 그 노동에 걸맞은 대가를 받고 있느냐, 그 노동에 대한 자각은 있느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물론 개인적인 취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플랫폼들이 다 보면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 뭐 인스타 보면 공간만 그냥 제공할 뿐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수하게 이용자들이 본인의 노동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에 대한 자각도 없는 채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벌고? 그들이 벌고.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 상에서 상품은 더 이상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 오디언스 코모디티라고 하는 이 청중, 이용자들의 관심을 상품으로 삼아서 본인들은 그냥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한 자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 그 유튜브 안에서 나는 노동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하나 지금 보여드릴 텐데 혹시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을까요?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딱 계시네. 딱 한 분 계시고 여러분이 안 보셨다고 하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임팩트 있게 압축했거든요.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단 한번 좀 볼게요. 그거 플레이 하시면 돼요. 자막을 한국어로. 여기 영어 다 잘하시지 않아요? 다 영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막을 한국어로 혹시. 아, 이게 한국 버전 있잖아요. 소리가 이게 다인가요? The particular things that Google knows about. That's not by accident, that's a design technique. What I want people to know is that everything they're doing online is being watched, is being tracked. Every single action you take is carefully monitored and recorded. A lot of people think Google's just a search box and Facebook's just a place to see what my friends are doing.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re's entire teams of engineers whose job is to use your psychology against you. I was the co-inventor of the Facebook like button. I was the president of Pinterest, Google, Twitter, Instagram. There were meaningful changes happening around the world because of these platforms. I think we were naive about the flip side of that coin. You get rewarded by heart ratings, thumbs up, and we conflate that with value and we conflate it with truth. A whole generation is more anxious, more depressed. I always felt like fundamentally it was the force for good. I don't know if I feel that way anymore. Facebook discovered that they were able to affect real-world behavior and emotions without ever triggering the user's awareness. They are completely clueless. Fake news spreads 6 times faster than truths. We're being bombarded through this. If everyone's entitled to their own facts, there's really no need for people to come together. In fact, there's really no need for people to interact. We have less control over who we are and what we really believe. If you want to control the population of your country, there has never been a tool as effective as Facebook. We built these things and we have a responsibility to change it. The intention could be, how do we make the world better? If technology creates mass chaos, loneliness, more polarization, more election hacking, more inability to focus on the real issues, we're toast. This is checkmate on humanity. 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보 수집도 그렇고 극단화가 되죠,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양쪽의 소통이 완전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큐인데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걸 좀 권장을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수업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 영상에서는 좀 담아내고 있어요. 미국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심하지 그러니까 덜 심하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의 개념을 놓고 미디어가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평화를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런 산업적인 구조적인 걸 알고 계셔야 왜 미디어 안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평화롭지 않은가, 그게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 그런 걸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적인 요소를 많이 이용하고 쓰니까. 제가 참고한 책은 이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서사의 위기와 정보의 지배라는 책을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참고를 했어요. 한병철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철학과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피로사회라는 책의 저자이시잖아요. 저분이 요새 쓰시는 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 꼬집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체제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체제는 무엇인가? 정보가, 그리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의 가공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과정들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지배 형태. 이게 정보체제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그리고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손만 열면 항공권을 막 예매할 수 있고,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열면 친구가 없어도 친구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뭔가 더 피곤해지고 뭔가 더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더 많아요. 자유롭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자유로워졌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두 개 다 자유롭기도 하고 자유롭지 않. 그렇죠. 그게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한번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죠. 정보사회의 역설, 정보 안에 갇힌다는 것.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소셜 딜레마 보고, 아, 우리 게 다 그럼 추적당하고 있는 거야?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핸드폰 딱 열고 다음 네이버 이런 데 접속했는데 인스타, 내가 마침 사고 싶었던 물건이 막 광고로 떠요. 그거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녹음 기능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랑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경험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4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 약간 군인 느낌이 좀 나죠? 저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회사에서 약간 이미지를 만들려고 저를 그 프로그램을 컨셉을 짜서 넣은 건데, 스태프들끼리 첫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을 딱 열었더니 군비, 뭐 식량, 군대에서 먹는 간식, 뭐 군복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이 광고로 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거를 광고로 메시지를 보내지? 녹음기 있는 거 아니야, 막?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왜 그랬냐면, 사실 여러분이 검색창에 검색하고 내가 보는 영상들,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은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다. 그걸 바탕으로 메시지를 타겟팅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다. 이 사람 지금 여행 가고 싶나 보다. 이 사람 지금 봄 옷 사고 싶나 보다. 다 타겟팅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소통하고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자기를 사슬로 옭아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사회가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다들 안 해보셨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때마침 뭐가 왔네? 이거 한번 사볼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저항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유튜버들도 다 조떼꾸알 하잖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다 조떼꾸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 인스타그램의 어떤 하트 표시, 그게 나의 영향력이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 안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혁명을 몰아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인포크라시로 변질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포크라시. 정보 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정보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걸 인포크라시.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생산을 했지만 내가 그 정보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인포크라시.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모든 사람이 항상 정보를 생산하고 또 생산된 정보를 소비하겠죠. 그 안에서. 그리고 중독적이고 강박적인 형태 나타나죠. 그래서 핸드폰 한번 들면 시간 금방금방 가잖아요. 요새 쇼폼 난리죠. 틱톡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보는 거. 유튜브 쇼츠. 2-3시간 금방금방 갑니다. 그 안에서. 지금 엄청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중독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죽도록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이런 표현이 그 책에 나와요. 그리고 성숙도 미성숙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론장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공론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 안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담론이 형성이 되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공론장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파편화되고 사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왜? 알고리즘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내가 늘상 보는 거 위주로. 그러면 다른 쪽의 얘기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듣게 되죠.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이렇게 딱 쪼개진 것도 사실은 그냥 내가 늘 접하는 정보들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론장이 개인적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유튜브도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그 안에서 보고 있는 채널들은 각기 다 다를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채널들 중에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채널은 하루에 뭐 한 4-5개? 그 안에서 맴맴 돌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저 때만 해도 공부를 언론고시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 보수신문, 진보신문을 다 보면서 일일이 비교를 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언론고시라는 걸 통과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요새는 그냥 한쪽만 계속 듣는 그런 사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시지가 다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파편화되고 사적 공간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뒤집고 정보는 뭘 먹고 자라냐면 흥분소통이라는 걸 먹고 자라요. 더 과격하게 막 얘기를 해야 슈퍼챗이 막 쏟아지고 실제로 이제 한 시사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는 제 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 구독자의 구독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게 다 돈 있죠. 후원. 그거랑도 연결이 돼서 본인은 생각하는 정도의 크기가 한 3밖에 안 되지만 더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정보는 아주 좋은 거죠. 정보 입장에서 보면 해피한 거죠. 흥분소통을 먹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이로울 것인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롭지 않겠죠. 왜? 자, 이 루만이라는 학자는 정보사회에서는 합리적 행동을 더는 거론할 수 없고 기껏해야 지능적 행동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합리성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숙고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흥분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 기반해서 그냥 바로바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게 바로 성과로 이어지고 담론에서는 가속되고 파편화된 소통과 조화될 수 없는 시간성이 곁들여져 있다. 담론이라는 건 시간 집약적인 실행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방해 요소는 흥분 소통. 흥분은 합리성보다 속도가 빠르고 더 나은 논증이 아니라 더 큰 흥분을 유발하는 그런 정보만 소통이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호흡이 길고 지루합니다. 정보의 바이러스적 확산, 곧 인포데믹은 민주주의 과정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죠. 가짜뉴스, 그리고 SNS로 정치하는 것들.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좋은 걸 얘기하기보다는 부작용적인 걸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심이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기사들. 이런 게 과연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선거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파? 대파. 디올, 대파.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 기억난다기보다는 하나의 단어, 그런 게 회칼 테러, 이런 거 꽂히잖아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 몇 주 됐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나가는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잠깐 이제 대타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주제가 이제 회칼 테러였거든요. 그게 이제 MBC, KBS, YTN, 저희 TBS 이제 노조 지부장들이 같이 이제 민원련이라는 기관이랑 방송을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날 주제가 이제 회칼 테러였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시지만 9시 뉴스에 회칼 테러라는 게 나오면 애들이 보면 그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끔찍끔찍하죠. 근데 이제 이게 비단 회칼 테러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남는 건 선거만 해도 대파, 디올백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은 다 사라지고 어떤 특정 흥분을 유발하는 그런 특정 단어들만 기억에 남는 시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선거판은 또 너무 다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트럼프의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에 맞붙을 상대인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했고 현지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분간의 연설을 공격과 비공으로 채웠다고 보도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주민을 애니멀들, 그러니까 동물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국가들이 감옥에 있던 젊은이들을 국경 밖으로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사람들, people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피바다.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미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이제 받아 쓴 기사인데 여기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아젠다가 느껴지거나 어떤 비전이 느껴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단어들이 애니멀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더 유독 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 담론, 맥락, 시간이 투여돼야 하는 그런 논의들이 다 사라지고 흥분만 먹고 사는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조각조각의 정보들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파편화된 이런 정보들을 맥락을 잘 꿰어주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도하건 아이들을 지도하건 할 때는 이 파편화된 낱개의 정보들을 얘네들이 본인만의 통찰을 갖고 어떻게 꿰어내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데 어쨌든 이렇게 흥분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인포크라시로 변질이 됐는데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학자들이 또 합니다. 이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은 이제 미디어 이론가인데 집단지성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디지털 민주주의는 경직된 대의 민주주의를 더 많은 소통과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유동화할 것. 마치 이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 학자는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병철 교수님이라든지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 뭐 박 교수님 수업을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라는 그런 철학자들은 좀 환상이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그런 거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소통 좀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형태로 우리를 살게끔 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이제 디지털 떼거리라는 표현을 써요. 떼거리. 떼거리들은 거지요? 뭐 거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디지털 떼거리들은 일단 떼거리가 뭐예요? 집단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조직폭력배들 뭐 이렇게 하면은 떼거리들 이렇게 무슨 파 있잖아요. 광주는 없나? 있어요. 서방파 또 충장파 이제 그런 규모의 떼거리들이 몰려서 본인들의 위세를 막 과시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떼거리들도 디지털 그 세계 안에서 본인들만의 떼거리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적으로 행위하는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예속자인 팔로워들은 스마트한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소비 가축으로 길들이고 그들은 탈정치화된다. 제가 20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 계시니까 다들 좀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치에 대해 아이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인스타에서 어떤 물건 팔고 있는지 물어보면 더 빨리 대답할걸요? 애들 뭐 랜덤 박스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서 막 랜덤 박스를 어떻게 팔고 뭐 어떻게 하고 당근을 뭘 거래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일단 난 정치 잘 모르겠고 내가 일단 쓰는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인스타에서 누가 핫하고 누가 뜨고 누가 사라지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식의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그런 떼거리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가닿는 그런 정보들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문화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밌는 현상을 목격했는데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알고 계세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웹사이트인데 운영진이 좀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바로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다 이주를 해요. 그만큼 이동의 속도나 이런 게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끊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빨리빨리 급격하게 일어나요. 떼거리들이 그렇게 근거지를 옮기는 것도 쉬워졌고 그들끼리만의 소통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세대별로 뭐 정치 색깔별로 여러 가지 그 군집의 형태로.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 아렌트, 하버마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생각은 타인들의 생각이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성을 띠는데 자신의 의견 형성에 타인이 함께 있음으로써의 대표성은 담론적 실행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본질적이다. 나는 특정한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부재자들의 관점들을 함께 떠올려서 대표함으로써 내 의견을 형성한다. 타인의 지금 있음이 없으면 나의 의견은 담론적이지 않고 대표적이지도 않으며 자폐적이고 외골시며 교조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담론이 건강한 토론, 여론 이런 걸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측면에서 봐도 지금의 소통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앞서의 경우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거고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한번 풀어볼까? 100분 토론 보고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도 보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나를 비롯한 소수의 그룹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새 출판 업계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책을 많이들 사보시나요? 너무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하셔서 사보세요? 안 사보세요? 한 달에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오, 뭐 어떤 책, 자격증 책 사보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시죠? 아니, 출판 시장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들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파편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원자화된 사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1인 작가들, 크리에이터들은 넘쳐나요. 그래서 출판이 되는 책의 가짓수는 굉장히 많아졌대요. 근데 전체 소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내 나르시시즘을 막 보여내고 막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얘기를 막 출판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거예요. 남의 얘기 못하러 들어. 지금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24년에 나왔어요.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박 교수님 오셨는데 읽으셨어요? 전공하셨잖아요. 이 책이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이라고 해서 디지털화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는 미디어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엄청나게 긴데 엄청나게 길지는 되게 얇아요.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제가 이것만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하버마스가 한 주장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정치 유튜브 보신다고 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입장에서 전문가일까?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책임한 중개자로서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며 우발적 복제의 가속화를 부추긴다. 공적 의사소통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의사소통에 대한 그러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 컨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지금 제가 명시한 이런 문구들이 이 책에는 등장하는데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상의 용어로 자, 시사정치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앞서서 그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흥분소통, 흥분을 먹고 산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몇십만을 몇백만을 거느린 유튜버, 시사정치 유튜버가 누굴 하나 타겟팅해요. 저 사람 공격하자 하면 다 몰려가요. 그런 시대는 게이트키핑의 역할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버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 언론 시스템에서 이런 게이트키핑 역할을 좀 잘 해봐. 그러면 우리가 볼 거 아니니. MBC, KBS, SBS 정신 차리고 너네 게이트키핑 잘 해서 뉴스 제대로 만들어 봐. 그럼 내가 유튜브 안 보고 너네 뉴스 볼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너무 망가졌으니 너네들이 잘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나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과연 지금 이 현실에 우리나라의 게이트키핑 언론사가 잘 되고 있을까?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현실. 이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논문이에요. 나는 기자인가 기레기인가. 이 제목으로 기사를 쓰셨어요. 아니, 논문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정보의 획득과 전파 방식, 취재의 다양성, 효율성에 일단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현직 기자들이 클릭과 광고에 의존하는 현재 언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적인 시각. 이것도 이따가 제가 바로 이어서 사례를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환경에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하거나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론 개혁보다는 생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더 깊다 보니까 사기가 하락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우리나라 기자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게이트키핑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는 애써 분리하려는 시도를 보여줬지만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내 외부적인 압력이 취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좀 풀어서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이게 어떤 얘기냐. 예전에는 데스크가 있으면 기자들이 열심히 발제를 하고 막 취재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순환의 장이 좀 마련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데스크가 내 기사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했는데 야, 그거 빼. 이거 삭제해. 하면 들이받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뭐 이제 그것도 다 모든 언론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잔 말이에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근데 지금의 언론사에 입사한 친구들은 그런 의지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너무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저항하고 한다기보다는 체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냥 대충 직장인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직장인의 마인드. KBS에 들어간 제 후배가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만 해도 제가 언론고시를 준비할 때는 이게 뭐 학벌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최종에 올라가거나 하는 친구들은 학벌이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딱 데이터를 봐보면 인기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예전에 아나운서 이렇게 하면 막 몇백 대 1은 기본이었거든요. 막 환상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관심이 없어 애들이. 그냥 유튜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인드 자체가. 언론인에 대한 환상이 없어. 기레기란 단어도 너무 많이 쓰이고 있고 KBS 신입 직원을 뽑아놨더니 대한항공 사무직이 됐다면서 거기로 가더래요. 그래서 KBS 직원들이 약간 충격에 빠졌대. 예전에는 언론고시를 뚫고 입사를 하면 내가 기자로서 좀 뭔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쳐다도 안 봤던 소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항공 사무직이 돼서 거길로 갔다는 얘기가 이제 생기면서 KBS 수준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후배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 어떤 자정 기능, 게이트키핑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가 돼버렸고 클릭수,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하셨죠. 다음으로 기사 본다, 네이버로 기사 본다 하셨죠. 클릭해서 보잖아요. 클릭이 다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기 시작하냐면 자극적인 것도 물론이죠. 그리고 여러분 블라인드라는 앱 아세요 혹시? 블라인드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분? 블라인드라고 직장별로 가입을 하는 앱이 있어요. 익명으로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직원만 가입할 수 있고 이제 그 회사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공통 게시판으로 가면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른 채 그냥 자유롭게 글을 막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명절 뭐 아니면 언제 시댁에 갔는데 뭐 시댁 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서 너무 짜증남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누가 자유 게시판에 올려서 익명으로 그러면 그 한 건을 가지고 기자가 이거 클릭수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기사를 끌어와서 제목 며느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만 시어머니 뭐 해갖고 갈라치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 여자가 처음 소개팅을 했어. 그러면 돈을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그날 남자가 뭐 4,370 얼마가를 덜 냈나 봐요. 그거를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게시판에. 나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4,300 얼마를 남자가 덜 내서 너무 짜증나 뭐 이런 걸 이제 올렸겠죠. 그 한 건이잖아요. 그 한 건을 갖고 이거 기사 되겠네? 클릭수 좀 나오겠네? 하면 그걸 또 끌어다가 기사로 써요. 그러면 이게 기사로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순간 또 남녀의 젠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가관단이에요. 이래서 한국 여자들은 뭐가 문제다. 이래서 너희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네가 어쨌다는 거냐.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해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고 게이트키핑 역할을 거쳐서 기사가 양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이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클릭수, 자극적인 거, 흥분을 먹고 사는 정보들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하지만 난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 현실. 이제 그러면 이제 언론이 그만큼 돈에 민감한 그 매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언론의 상업화, 언론 자유. 뭐 이거는 저번에 변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길지만 언론 자유를 보통 이제 외적 자유, 내적 자유로 구분을 하는데, 외적 자유는 되게 정치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복면가왕 9를 방영을 못했다고 기사가. 그 언론 자유가 있다고 정치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미세먼지 보도 1 그거 했다고 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논하고 있는 사회. 언론 자유가 과연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는 다들 각자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적 자유는 언론 자유 침해 요소가 내부에 있는 경우, 지금 아까 전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 안에서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논리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언론 내적인 자유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주목을 끌고 주목 상품을 팔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 심화되고 있고 언론 자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 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이 이제 정준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한번 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언론은 이윤 추구를 생존 전략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목 상품이 가치의 정점에 놓이게 되면서 언론 위기가 일반화하고 있다. 이거 지금까지 다 드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르크스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 마르크스가 사실은 뭐 정치가다, 뭐 철학자다, 경제학자다, 뭐 이런 평가를 하지만, 이런 그 일들을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요새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좀 다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좀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돼야 되고,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과연 그런 것이냐. 여기에서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과연 그럴 것인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다들 자유가 그리우셨나 봐요. 그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얘기하신 거예요? 제 얘기하셨나? 잠시 배터리를 갈고 오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저분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인생이 가시밭길이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다들 지치신 것 같은데 강의는 좀 들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아, 굉장한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뒷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하셨죠? 근데 이 틀 안에서 평화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평화의 뜻은 다들 아실 건데, 뭐 평온하고 화목함, 분쟁, 전쟁 이런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그런데 현실은, 자, 이게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보낸 카톡이라고 해서 기사가 떴던데, 이거 기사 보신 분 있어요? 이제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 그따구로 사람도 안 된 이 새끼야, 뭐 왕따고, 나 네 오늘 지금부터 안 읽으면 어쩌고 죽여줄게 이 새끼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설들이 막 난무하는 카톡, 이게 이제 기사에 떴는데, 이런 게 왜 발생을 하는지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지금 나쁜 말 하기 싫은데 기어마 싸개 같은 못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다. 순 지들밖에 모르네. 산채로 배 가르고 내장 꺼내서 젓갈 담그고 싶다.
그리고 부고가 기대되는 의원님이 되셨어요. 아줌마는 정치와 안 맞는 듯.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이거 평화의 개념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갈등, 이제 극한 갈등이라는 책을 저 사람도 이제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런던 킹스 칼리지가 조사를 했어요. 23,000명 대상으로 2021년에. 근데 한국인 갈등이 28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외국인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사례가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갈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도 갈등 상황. 고도 갈등 상황이 되면 내 편과 네 편, 남과 타인, 그러니까 나와 타인, 나 아니면 적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독일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제 예전 대통령이 근데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영구적인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경로 대상이다. 독일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다. 대신 큰 소리와 고함만 남아있다. 지금 우리의 사회도 이렇지 않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SNS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언론의 선정주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것들이 만나서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노를 갖고 수익을 창출하고 관심병 경제를 양산하는 지금의 상황. 그럼 이제 출구는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은 알겠어. 그러면 자 갈등도 심하고 미디어 산업이 그렇게 굴러가고 이용자들은 공짜 노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나는 알겠는데 근데 그럼 출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 안이 더 익숙하겠죠. 미디어 안의 세계가 더 익숙할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그러면 그걸 갖고 야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뭐하니 너는? 응? 도대체 그게 너 밥 먹여주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타박을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세대 차이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느냐의 차이. 예전에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미디어 나왔을 때, 뭐 영화 나왔을 때 영화에 미친 듯이 빠져보기도 하고 그게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뭐 누가 종을 울리네? 뭐 뻐꾸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포스트맨은 종을 있잖아요. 배를 누르나? 뭐 이런 거.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자 세대마다 유행하는 미디어는 다 존재를 했고 그거에 대한 판타지는 있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게 일상인 거고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타박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자의 미디어 행태만 차이가 있고 그러면 같이 바라봐야 할 미디어가 무엇인지 다르게 바라봐야 할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가 석사 때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 그냥 작은 소논문이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미디어, 테크놀로지라는 건 결국 가장 처음 접하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요새 애들은 태어나면 뭐 돌쟁이 애들도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들이 밥 먹일 때 뭐 틀어놓고서 식당 가면 다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 가정별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미디어가 탄생하면 어떻게 그 기술을 받아들일까 그 연구를 했어요. 발달 심리학을 좀 결부시켜가지고 그 수많은 논문들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이런 지금 제가 와서 한 얘기들에 대한 사고의 틀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개입을 하고 적당한 대화를 하려고 하겠죠. 아이들과 협상을 하고 규칙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도 긍정적인 쪽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맞벌이로 너무 바빠. 애 미디어 그거에 개입할 뭐가 없어. 그런 지식도 없고 자각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럼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죠. 그 집에 룰이 없어요. 세팅이 없어요. 뭐가? 규칙이 없어요. 합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중독적으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대학교에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면 부모와 함께 그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규칙을 같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워라. 그걸 세우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과는 차이가 난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1년, 2년짜리로 접근할 것이냐는 거죠. 이 미디어 행위는 한번 세팅이 되면 몇십 년을 가는 행위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대략 한 10몇 년간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어떤 나중에 차이가 있을 것이냐. 우리 사회적으로도 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향후에 해보고 싶은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소셜 딜레마 보셨죠?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해리스 타리탄이라고 구글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현명하게 소비하는가? 그 관점에서 자기는 개발을 했고 개입을 해서 너무나 그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세웠어요. Center for Human Technology라고. 그래서 그 비영리법인은 이제 기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커리큘럼들이 쫙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들,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들, 부모들을 위한 커리큘럼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회사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뭐 실직 상태가 된다 하면 그런 쪽의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만 아직은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룰을 세팅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부탁은 아이들한테 일단 뒤에 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책은 미디어지만 책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체험이다. 미디어와 현실이 맞닿는 걸 가르쳐주고 볼 필요가 있다. 현실하고 대조해보는 것. 미디어가 지시하고 있는 현실을 진짜 현실인지 확인해보는 것. 왜곡된 건 없는지. 자, 이걸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질문을 잘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하게끔 질문을 잘 해주셔라. 기계적인 질문 말고요. Yes or no. 그래서 너 했어 안 했어? 1 더하기 1, 2, 뭐야?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해서 그걸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그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잘 해주세요. 애들에게. 예전에 한 1990년대 후반, 아니 한 200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매체들이 그래도 그 문화계 쪽에서도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구축이 되면서 사이트들도 좋은 순기능들이 많았어요. 서로 막 의견이 활발하게. 그래서 그게 어떤 정치적인 순간으로는 또 힘을, 화력을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새는 미디어 안에서만 갇혀서 그게 전체 현실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산다든지. 근데 미디어 밖의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경계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미디어 안과 밖을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비판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서 현실과 미디어 안의 현실과 미디어 밖의 현실을 만나게 해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앞서 보여드린 그런 갈등, 폭력 이런 것들이 그나마 줄어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평화를 얘기하라고 하시니 이거 이제 시간이 많진 않지만 후루룩 가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사례들은 이제 북한 보도도 들고 와 봤어요. 뭔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이 광주에 온다고 해서 뭘 얘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다가 뭐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북한 보도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평화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제 일단 분단 국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북한 뉴스 뭐 보면은 뭐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핵실험.
그리고 이제 식량난, 뭐 주로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기아. 그러니까 북한은 막 끔찍해서 못 사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가 엄청 많이 되고 그 가운데 김정은은 혼자 막 살찌고 막 배부르고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 뉴스를 보면 일단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죠. 딱 떠오르는 것들이. 근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예요.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이 기사 기억나세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가수 현송월과 은하수 관현악단장 등은 지난 4월 김정은의 무슨 녹화물을 보지 말 것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처형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있길래 제가 이 논문에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북한 보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공공의적 북한은 만들어진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자, 지금 기사 보셨죠? 이 기사가 나오면 조선일보가 저렇게 기사를 내면 다른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니투데이가 받았었어요. 북 김정은 예대인 현송월 공개 총살. 그 TV 조선에도 나왔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이 소식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방송을 통해 또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거의 돼요. 그래서 그해 12월 10일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이게. 근데 자, 이거는 허위예요. 허위 사실로 결국엔 나왔어요. 되게 우연하게도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 즈음에 8월 20 아까 3일자인가 뭐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8월 28일에 여러분도 다 보실 수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빅카인즈라고 네이버 검색하면 뉴스 다 이 데이터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때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수사 기사였어요. 이게 우연한 것일까? 이 시기가 우연한 것일까? 일단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저 국가정보원 통합진보당 수사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그런 총살 이런 게 이제 막 겹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북한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아주 끔찍한 인권이 막 유린되고 총살당하고 막 이런 근데 통합진보당이 거기에 뭔가 개입을 했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 이 북한과 관련된 소식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종북 세력으로 낙인이 찍힌 진보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데 있어 기사가 전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 그때 당시 나온 기사인데요. 통합진보당의 종북 본색 속살이 드러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보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얘기 쭉 압수수색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막 사설이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신문들 중심으로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언론의 자유는 공론장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언론 자유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지배 권력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정보 접근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북 프레임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북 프레임. 이 프레임. 저희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윤호영 교수님이시라고 있는데 이제 TBS에서 뉴스공장을 했잖아요. 그 뉴스공장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이 뉴스공장과 관련된 보도를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는가 텍스트 분석을 해봤는데 재미있게도 다른 언론사를 제외하고 조선일보는 미디어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언론사 스스로 본인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 본인들이. 나머지 언론들은 그걸 받아쓰고. 그러니까는 이들은 프레임으로 그걸 확산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허위일지라도 우리 사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우리를 봐주는 구독자층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레임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 보도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드리는 얘기가 꼭 제 말이 100% 맞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다루는 언론을 봤을 때 정보원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냐. 항상 보면 등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누구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관료에 따르면.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취재할 때는 정보원이 있으면 그 정보원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또 상대편인 사람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크로스 체킹의 그 결과물로서 그 기사가 만들어지는데 북한과 관련한 뉴스는 그런 방식이 통하질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원을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얘기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 국무부의 누구에 따르면. 근데 그 미국도 미국의 북한과 관련된 싱크탱크들은 되게 보수적이고 거기는 다 군수산업 이런 게 다 엮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용하는 미국의 그런 보도들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방을 대변해주는 기사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북한과 관련된 보도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아무도 안 지잖아요. 이미 그 뉴스를 접하고 확산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프레임이 다 생겨버려요. 책임도 안 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근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만 해도 북한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기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 위반자는 미국, 그리고 양쪽 입장을 반영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강경파, 온건파 입장을 다 다루는 기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한국 언론의 북한 기사 참고서 해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한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볼게요. 누가 북한 뉴스를 만드는가란 질문에서 시작한 북한 뉴스 해부 프로젝트. 북한의 심각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류의 기사에서 유독 취재진 눈에 띄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미국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유형의 기사에서도 자주 소수로 등장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 탈북민 관련 기사가 유독 많고 특이하게 영어 공부용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 will often hear Americans replace the sound. I like running becomes I like running. 북한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다루고 대북전단 살포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영어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하는 이 두 매체의 정체는 뭘까? 미국 국제방송처, 약자로 USAGM,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모두 이 기관 소속입니다. 국제방송, 즉 미국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사회주의권 국가나 중동 국가 등이 미국 국제방송처의 주요 방송 대상이고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국어 방송 역시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유튜브 채널 등 SNS 플랫폼도 운영하면서 이들의 방송 도달 대상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내까지 무제한 확대됐습니다. 이들 매체는 사실 미국 정부의 선전 전략 수행의 한 축을 맡아왔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냉전 시기이던 1950년에는 동유럽권을, 1953년에는 소련을 향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 지역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단파 라디오 등을 통한 선전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은 한국 전쟁 시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국제 방송이 2021년 현재도
방송처는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 방송들이 뉴스 매체라기보단 프로파간다, 즉 선전 기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외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일단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선전 매체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 소식들이 다 닿는 거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건 누구건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뉴스를 볼 때 좀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저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라고 한 번씩 의심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태계 안에서 생성되는 기사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보도를 좀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넓혀서 전쟁 보도로 한번 가볼게요. 미디어 속에서 전쟁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새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전쟁들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도 있고, 그러면 미디어 안은 어떻게 그걸 묘사하고 있는가. 일단 그 취재가 어려워요. 이 분쟁 지역에 가서 취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여행 금지 제한 금지구역 뭐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취재진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든 상황. 만약에 가고 싶다면 외교부에 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어떤 내용을 방송할 것인지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반발할 수 있죠. 그럼 내용을 검열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 보도를 전쟁, 갈등 이런 거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이 내용을 다 내라고 하니까 취재가 일단 어렵습니다. 이 영역은 전쟁 구 당사자에 대한 공평한 접근, 취재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팩트체크 이런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전쟁 보도에서 언론인이 어느 진영을 대변하느냐,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뉴스가 달라지겠죠.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판단 못 하시잖아요. 어떤 나라가 무슨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고 누가 잘못을 했고 이런 맥락을 알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전쟁 보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가자지구 충돌 사태 보도에 적용하는 게 당연히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왜 주로 어린아이, 여성들이 항상 전쟁 하면 이렇게 이미지 등장해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되게 좋거든요. 뭐냐면 적을 적답게 만드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이에요. 강력하잖아요, 이미지가. 애국심이나 적국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작동을 한 결과 노약자, 어린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내세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보도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서구 언론이 보통 프레임을 제일 먼저 짜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시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서구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게 정의인 것 마냥 보도가 되고 소비가 되죠. 초기에 이제 주로 감정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러시아의 불시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만들어지고요. 우크라인이 보여준 용기, 의연함 이런 게 기사를 이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서는 러시아가 불시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당하고 있는데 뭔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는 끝까지 항전을 할 것이다. 국제사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막 내보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쟁 저널리즘 시각에서 엘리트를 취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보는데 그 피해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기사들은 찾기가 어렵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승리 아니면 패배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대중매체 보도 용어 자체가 전쟁의 성격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대중매체에 의해서 합리화가 되고 있다.
한국 언론도 분쟁 지역 취재에 접근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신을 주로 받아쓰거나 주변국에서 취재하다 보니까 서구 언론의 행태를 그대로 갖고 오는 우리만의 시각이 없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맺고 있는 교역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의 기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BBC에서는 좀 다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의 다리에 총을 쐈나 하는 영상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 간에 막 공방이 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우크라이나는 저건 조작된 영상이다. 우리나라 군인이 러시아 군인을 저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BBC가 그래? 그럼 우리가 전문가 불러서 그때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의 색깔, 그러니까 영상이 좀 흐릿했나 봐요. 그러니까 완전 진하진 않았나 봐요. 선명도가. 그때 군인들이 입었던 뭐 옷, 군복, 말투, 억양 이런 거 다 조사하고 GPS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그 영상 조작된 게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요. 그런 식의 취재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찾기 힘든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거 뭐 하마스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내려보시면 이제 영어로 다들 아실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영어를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쭉쭉 보여드릴게요. 이 물음표로 돼 있는 부분만 보세요, 여러분은. 물음표. 그리고 여기 이런 걸 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는 전쟁 보도에서 중요한 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맥락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맥락이 필요하다.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이게 왜 생겼고 전쟁의 원인과 동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누가 총을 쐈고 누가 불시에 침공했어. 이걸로 정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죠. 왜 이게 시작이 됐지? 뭐가 문제였던 거야? 누가 언제 뭘 그래서 공격을 했어? 그래서 피해는 누가 받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을 전해주는 기사, 전쟁 보도 특히나.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BBC는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모든 뉴스의 접근 방식을 맥락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들을 뭐 제가 100% 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마스는 누구냐? Who are the leaders of 하마스? 여러분 하마스가 누군지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럼 하마스가 누구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why is Israel fighting에는 가자. 왜 싸우고 있느냐. 이런 맥락들을 전달한 상태에서 기사가 나와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 아니면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들은 누가 누구 쐈어. 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맥락 저널리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노력들을 왜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의 구조, 시스템 하에서는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갖고 와봤고요. PPT를 열어주시면. 근데 이제 일반 언론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까 엘리트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깊숙하게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잘 못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SNS는 여기에서 순기능이 좀 있기는 해요. 매스미디어가 취재 보도하지 못하는 현장을 일반 시민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전할 수 있게 됐고 반면에 이제 사실과 다른 것들이 그만큼 왜곡, 조작, 변조되어 전달되기도 하고 잔인한 장면이 여과 없이 유통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죠. IS, 참수 이런 영상들, 끔찍한 영상들이 SNS에 막 돌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관찰자 시점이 확장된다. 이건 그 전쟁에 대해서 감수성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잔인한 장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그냥 맥락도 없이 파편화돼서 정보가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게임 속의 한 장면처럼 마치 아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어쩌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얼마 전에 제가 YTN 보도를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통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통일 왜 해야 돼? 그런 거 왜 해야 되지? 그런 문제의식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갈등, 평화, 갈등, 전쟁 이런 걸 보는 시각도 그냥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속에 총 쏘고 누구 죽이고 이런 한 장면처럼. 맥락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또 돈을 벌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냐면 이거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이게 뭘까요? 박 교수님 뭐 같아요? 이거 이미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강의가 졸렸나 봐요, 제 강의가. 아니 딱 직관적으로 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퍼포먼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الشهداء رايحة القطر الجحر هم في الفيست ايوه رجعت 보셨죠? 끔찍하지 않아요? 물론 자라 측에서는 저 전쟁 있기 전에 우리는 찍은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현실의 사진과 대조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를 비집고 광고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저런 거 생각 없이 보면 이데올로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또 뜻하는 용어들이 또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끔찍한 영상도 보셨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를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2시간 동안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사례도 몇 가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미디어 안과 밖의 평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 오늘 강의 괜찮았습니까? 네.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청객 아르바이트 다니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방송국에서 손뼉 치면서 방송국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아니죠? 진심 감사합니다. 광주에 와서 저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